찬스. 휴가 준비 잘 돼가? 딱 맞는 게 없네. 정해진 대로 말고 원하는 대로 예약해봐. 익스피디아는 딱 맞는 항공권과 호텔이 다 있거든. 올여름 신개념 에어텔로 할인받고 떠나보세요. 익스피디아. 시사경남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안녕하셨습니까? 기사만사 현승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평화 경제를 통해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겠노라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북한은 발사체를 쏘아대고 야권은 아무나 흔드는 나라가 됐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정신은 실종되고 니탓 내탓만 남아있는 우리 정치 현장에도 언제쯤 전환점이 올까요? 자, 오늘 시사만사는 변호사들의 치열한 토론, 변대변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 사건의 쟁점을 짚어보고요. 어제 대통령 경축사를 둘러싼 다양한 시각들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국 대전을 앞두고 여야의 드리운 전운과 또 미리 보는 총리 이슈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순서 데이트 이슈로 시작합니다. 우리 힘으로 불가를 이기고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이 책임 있는 경제 강국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일본을 뛰어넘는 길이고 일본을 동아시아 협력의 실수로 이끄는 길입니다. 한반도와 동아시아,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이끄는 새로운 한반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광복절 경축사를 이렇게 관심 있게 지켜본 과거 광복절이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고심 끝에 내놓은 대통령의 키워드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이거였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데이터로 풀어보는 부산 경남의 현안 데이터 이슈, 진시원 김범준 교수 그리고 시사평론가 유아름 씨 함께 모시고 얘기 나눕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이다, 대통령의 발언이었습니다. 새로운 한반도를 이끌겠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진시원 김범준 교수께서는 이 평에 대해서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간단하게 총평부터 하고 시작해 볼까요? 상당히 좀 차분했었죠. 일본에 대한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강경한 대응이 나올지 아니면 차분한 대응이 나올지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상당히 좀 차분했고, 책임 있는 경제 강국, 평화 번영을 선도하는 교량 국가, 그 다음에 평화로 번영을 이루는 평화 경제와 통일 이랬는데, 책임 있는 경제는 국제사회, 국제 경제에서 책임 있는 자유무역을 통해서 국제사회의 경제에 기여하는 그런 부분을 또 얘기했고, 경제 강국은 이제 이번에 또 우리가 부품 소재 산업이라든지 R&D 이런 부분에 또 강력하게 추진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평화 번영을 선도하는 교량 국가인데, 이제 한국이 대륙 세력과 이 해양 세력이 이 교차하는 이 반도 지역인데, 이것을 이제 교량 국가, 브릿지로 만들겠다. 그래서 평화 번영, 갈등과 충돌, 전쟁 가능성의 지역이 아니라 갈등과 평화, 번영, 이런 식으로 이제 평화 번영의 브릿지를 만들겠다는 것이고, 해양 세력, 그 다음에 대륙 세력 간에. 예. 그 와중에 이제 일본에 대해서 대화의 여지를 또 한번 남겨놓으신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의미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평화 경제를 언급했단 말이죠. 통일되면 인구 8천만. 그 다음에 한반도 통일까지 된다면은 세계 경제 6위권까지 육박할 수 있다라는 이런, 그러니까 국가 리더로서의 장기적인 비전까지 제시를 하면서, 예. 일본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일본에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일본을 이길 수 있는 이런 장기 비전까지 제시한 좀 괜찮은 어제 기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범준 교수님. 대통령 8.15 경축사 이번처럼 주목을 받은 적이 없었죠. 왜냐하면 그만큼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이 아주 위중합니다. 위중하고 한일 간의 경제 지금 무역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8.15 대통령 경축사가 갖고 있는 함의가 상당히 많았고, 우선 결론만 말씀드리면 늘상 그 문재인 정부의 어떤 경축사나 다른 담화 같은 게 똑같은 일관된 맥락을 갖고 있는데, 이번에도 역시 감성에 호소하고
감정을 자극하고 예. 대신에 특별하고 구체적인 어떤 계획은 없고 뜬구름 잡는 식의 어찌 보면 지금 아주 혹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축사였습니다. 지금 당장 어제 경축사를 하고 나서 하루 만에 북한이 먼저 반응을 보였죠. 북한이 경축사에서 뭐라고 답변했냐면은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평통에서 삶은 소대가리가 하늘을 보고 웃을 노릇이다. 이게 북한의 반응이에요. 예. 북한의 반응이고 대통령에게조차 보기 드물게 뻔뻔한 사람이라고 대놓고 막말을 했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참담하고 안보와 관련해가지고 대통령 경축사에서 키워드가 그거였죠. 아무나 흔들 수 없는 나라. 근데 결과론적으로 아무나 흔들고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여야 5당이 내놓은 광복절 논평에 대해서 또 유아름 기자가 모아오셨죠? 네, 제가 모아왔습니다. 일단 여야의 입장 크게 엇갈렸는데요. 민주당과 평화당, 정의당은 현 정부와 대통령의 입장을 대체로 지지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제2의 독립정신으로 평화와 번영을 만들자, 경제 도발 물리치자, 또 자강의 길을 모색하면서 동아시아 연대를 놓지 않겠다 이런 평가를 내놨고요. 예. 이에 반해서 이제 보수 야당 바른미래당은 아무나 흔들 수 없는 나라가 아니라 문 대통령 때문에 아무나 흔드는 나라가 되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평가절하했고요. 또 기념식 대신에 충칭에 있는 임시정부에 간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의 뿌리를 흔들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온도차가 아주 크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어제 경축사는 경제 쪽에 좀 방침을 지켰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위가 예상보다는 좀 톤 다운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고, 그 일본의 일왕은 그 반성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베 총리는 뭐 야스쿠니 신사를 직접 방문하지는 않았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혹시나 그 한일 관계에서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해서 우리의 대응이 감정적이어서는 안 된다. 예. 감정적이어서는 안 되고 한미 양국 국민들 간의 우호관계를 훼손하지 않으려는 어떤 그런 노력들이 지금 대승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금 다른 건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일본 관계를 풀어나가는데 잘못하고 있다고 보는데 지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했던 이 발언은 아주 지금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고 바로 보고 있다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어제 아마 그런 연장선상에서 광복절 기념사에서 그 일본 관련해서 전 전체적으로 톤도 좀 다운되고 미래지향적인 모습으로 가려고 애썼던 것 같은데 예. 다만 우리 내부에서 이런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일본의 아베 내각이 단기간 내에 단시일 내에 어떤 자기들이 자세 변화를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한일 양국의 정치인들이 그동안 간과했던 부분은 시민사회의 성숙이 정치인들이 관제 민족주의를 자극하는 것보다도 더 빨리 성장했다는 걸 인식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내부에서도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관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했고 일본의 성숙한 시민들도 우리 위안부 문제나 또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관해가지고 우리 한국에 와서 사죄도 하고 자기들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렇게 한다고요. 이랬던 것이 한일 양국의 성숙한 시민사회가 오히려 양국의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양국 정치인들 의도를 무시하고 앞섰다고 판단하는 거죠. 아마 제 개인적으로는 어떤 다소 냉각기를 가지면서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려고 하면 이런 한일 양국의 성숙한 시민들이 정치권에 압박을 가하는 시점, 오히려 그 시점이 돼야지 어떤 정치권의 자세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신 교수님 어떻습니까? 먼저 저는 우리 야당의 행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본 야당들은 자민당에 대해서 대한 정책에 대해서 생각은 좀 다르게 하고 있는데 대놓고 얘기는 안 한단 말이죠.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우리 야당은 어제 광복절인데 또 동원령을 내리고 이래가지고 또 반문재인 또 집회를 열고 일본을 욕하기보다 문재인 정부를 먼저 욕을 하는 이런 야당의 행태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제가 좀 상당히 혼돈스럽고 기본적으로 그 한일 관계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소강 상태에 들어가고 있다 지금 조용한 출구 전략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서로 간에 이 국격을 지키면서 출구로 빠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 시작은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배제했지만 이 추가 품목 지정은 안 했단 말이죠. 네네.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것이고 그 발단은 미국이 이제 더 이상 확전을 하지 말라라는 그런 이제 강한 중재 연질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일본이 화이트리스트를 배제했기 때문에 우리도 배제하는 선에서 서로 간에 이제 국교역은 찾으면서 더 이상의 확전은 금지하는.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은 또 문 대통령께서도 어제 또 광복절 기념사에서 대화의 여지를 또 열어놓으신 거고.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좀 기다려봐야 될 것은 한일 군사보호 협정 이 문제, 지소미아 이 문제 24일인데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은 한일 양국이 재연장에 합의를 하면은 예. 이제 소강 상태가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좀 대화의 틀이, 막후 대화의 틀이 열릴 것 같지만 만약에 지소미아가 어떤 식으로든지 문제가 된다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는 한미일 간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상당히 좀 어려운 길로 좀 빠져들 수도 있다. 네. 그렇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안 갔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그렇게 안 가리라고 지금 보는데요. 어쨌든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신 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일본의 아베, 그 다음에 일본과 아베 뒤에 있는 이 일본 회의, 이 강한 극우 민족주의 성향의 일본의 그 소수 핵심 지도 세력들, 지금 일본을 쥐고들고 있는, 이들이 권력을 쥐고 있는 한 한일 관계 근본적인 개선은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다. 네. 그래서 이 정도의 소강 상태로 유지될 것 같다. 네, 네. 이런 생각입니다. 저도 이번 달 달력 보고 한 3가지 날짜 정도 중요한 날짜 꼽아봤는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24일에 그 지소미아가 연장될까 그 여부하고 또 하나는 다음 주 초에 있을 그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을 계기로 또 한일 외교장관이 따로 만날지 이 여부 또 지켜봐야 되고 네네. 또 28일에 실제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조치를 실행할지 여부 이 3가지 날짜를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된다. 아직 예. 가야 될 산이 좀 많다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산이 많지만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이제 여기서는 더 나빠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이제 두 분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어제 왜 그런 또 논란되는 일이 하나 있었죠. 어제 경축사에서 김원웅 광복회장의 돌출 발언이 논란이 됐었는데 일단 한 명부터 잠깐 보시죠. 아베 정권은 큰 오판을 했습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를 과소평가한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경제 보복에 잘 대처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의연하게 잘 대처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께 격려의 힘찬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이 발언의 주인공이 바로 김원웅 광복 회장입니다. 조선의열단의 김군수 지사 그리고 여성 광복군 전월선 여사의 장남이신데요. 민주당 창당을 도운 멤버임과 동시에 또 한나라당의 당적으로 국회의원을 지내기도 한 3선의 전직 국회의원입니다. 네. 이 발언에 대해서 이제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문비어천가다, 남사스럽다, 이런 반응을 보였고요. 여당은 공식적인 논평은 자제했습니다. 네티즌들 반응은 화끈하다, 세다, 민망하다, 지금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 주목을 받은 장면이 이 발언이 나온 직후에 황교안 대표의 반응인데요. 일단 대통령은 일어나서 관객석을 향해서 이제 감사의 뜻을 전하는 반면에 이제 황교안 대표는 고개를 숙이고 뭔가 메모하는 이런 장면이 포착이 돼서 상당히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왔습니다. 예. 예. 두 분도 짤막하게 코멘트 해주실까요? 김원웅 광복회장이죠. 저분이 그동안 과연 저분의 그동안 발언들을 보면 저분이 과연 광복회장으로서 적절한 분인가 하는 게 사실은 의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비핵화를 향한 육자회담에서 일본을 배제해야 된다. 또 무슨 애국가가 친일 성향이기 때문에 애국가를 새로 만들어야 된다. 또 무슨 외세에 의해서 그어진 분단선이 우리 민족 모순의 핵심이다. 이건 어디 북한 주장을 8월 15일 날 광복절날 듣는 것 같아요. 이분은 기본적으로 어떤 국익보다는 반일을 선동하고 또 국민을 분열을 조장해가지고 예. 어떤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는 어떤 그런 생각이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그쪽에 더 큰 관심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제발 이런 날은 자중자애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보수 진영은 북한이 오히려 더 극복돼야 될 존재이고 일본은 우리의 우방, 우리의 친한 이런 국가로 좀 인식하는 기본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반복이 먼저라는 것 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민주개혁 진보 진영은 북한에 대해서도 우리 같은 민족으로서 같이 길을 가야 되는 이런 식의 시각을 가지고 있고 일본에 있어서는
이번에 일본의 이런 잘못된 무역 도발에 대해서는, 분쟁에 대해서는 그 길을 해야 된다는 이런 시각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양측에서 보수나 민주개혁 진보 진영이 일본을 어떻게 볼지, 북한을 어떻게 볼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보는 시각이 분명히 다를 수 있는데요. 서로 좀 존중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번에 그 일본이 먼저 이런 식의 무역 분쟁을 먼저 걸어온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일관된 목소리,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것. 그 다음에 우리 안의 문제는 우리끼리 대화하고 토론하고, 예.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가는 길이 아닌가. 예, 그래서 이번에도 뭐 광복회장, 원래 광복회가 어느 분들의 모임입니까? 이 반일운동, 항일운동 하시는 분들의 모임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들은 당연히 하실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좀 어찌 보면은 대통령에 대해서 이 뭐 힘찬 격려의 박수, 잘 대처하고 있다, 의연하게, 이건 또 이 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광복회장으로서는 그런 얘기를 했지만 받아들이는 분들은 뭐 자기 입장에 따라서 반응할 수 있다고 봅니다.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황교안 대표가 국민 담화를 했습니다. 보통 이제 대통령이 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평가라는 식의 야당 대표의 발언은 있는데 전날 했단 말이죠. TV를 통해서 생중계되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어제 오늘 상당히 말이 좀 많거든요. 네, 요란 기자. 네, 맞습니다. 대국민 담화라고 하니까 뭐 시점이나 형식 모두에서 좀 예상 외다, 아리송하다 뭐 이런 반응들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보통 말씀하신 것처럼 뭐 대국민 담화라고 하면 뭐 대통령이나 총리가 어떤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할 때 뭐 이런 용어를 붙이는데 예. 이번의 경우는 이제 광복절에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여기에 온 관심이 집중되는 이 시기에 하루 전날 야당 대표가 그것도 대권 주자로 주요 대권 주자로 꼽히는 인물이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나오다 보니까 예. 힘빼기 아니냐, 일부에서는 뭐 대통령 놀이에 빠진 것 아니냐, 뭐 이런 비판들도 나온 게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아무튼 상당히 특이한 경우입니다. 근데 이제 형식의 문제는 차치하고 이제 내용에 대해서도 짚어봐야 될 텐데 화면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 정신 차려 주십시오. 이런 국민의 절규를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라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돌아와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지금 그만큼 현 시국에 대한 불안과 염려를 가지는 국민들이 많다는 겁니다. 지금 야당이 현 시국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상당히 많은 함의가 담긴 8월 14일 날 전날 어떤 대국민 담화문이었죠. 예.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황교안 대표가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과거 말고 미래를 지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이념 말고 경제로 돌아서야 된다. 이 두 가지 말씀을 하면서 8월 15일 날 그 다음 날 대국민 메시지에 세 가지 국민들의 의견을 전달했고 그 내용이 8월 15일 대국민 메시지에 담겨주기를 요청했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 일본과의 분쟁에 있어서 가지고 감정적인 부분 말고 실제로 해결을 할 수 있는 정책적인 부분을 보여라. 두 번째, 김정은의 어떤 계속되고 지속되는 도발과 관련해 가지고 확고한 경고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라. 또 세 번째로 한미동맹이 지금 현 정권 들어서 거의 와해 분위기인데 한미동맹을 복원하고 강화하겠다는 어떤 의지를 천명해라. 이 세 가지 메시지가 8월 15일 대북 8.15 경축사에 담겨져야 된다고 요청을 한 거죠. 그래서 8월 14일 날 말씀을 한 거고, 근데 답변이 어떻게 들어왔냐면 8월 15일 날 요새 말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의 이런 요청에 대해서 한마디로 그냥 무시를 해버렸습니다. 무시를 하고 오히려 전혀 뚱뚱한 평화경제 뭐 어떻게 이런 말씀을 했었어요. 이거는 8월 14일 날 황교안 대표 그 내용에도 보면 어떤 일종의 최후 통첩이었다 봅니다. 최후 통첩. 이건 그만큼 현 상황이 어렵고 현 상황이 위중한데 예.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지금 아마 제가 듣기로는 자유한국당 내에서 강력한 대여 투쟁의 어떤 시발점으로 바뀐 것 같아요. 분위기가. 실제로 다음 주 토요일 또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광화문 또 뭐 내자동에서 자유한국당에서 장외 집회 신고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돌아오라는 얘기는 특정 계파나 특정 정파의 수장에 머물지 말고 실제로 대일 관계, 또 북한 관계, 미국 관계에 있어가지고 5천만 전체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으로 돌아와 달라고 요청했던 거고, 대통령이 그런 야당이나 제1야당이나 국민의 절반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의사를 철저하게 무시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제 자유한국당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길거리 나가겠다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대통령 출마 선언하시는 줄 알았어요. 상당히 타이밍이 부적절했고, 대통령의 8.15 경축사를 놔두고 하루 전에 또 국회에서 이승만 대통령 공상 옆에서 또 그런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상당히 역사적인 문제를 또 다시 끄집어내렴, 우회적으로 그런 문제도 좀 보이고. 예. 제가 그런데 눈여겨본 것은, 제가 이제 계속해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한국당이 이제는 대안을 좀 내놔라. 대안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라. 왜 수권 능력을 보이라는 것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럼 5가지를 얘기했는데 대안이 있고 수권 능력을 보이느냐. 그거 제가 좀 봤어요. 이렇게 봤는데, 소득 주도 성장이 잘못됐으니까 자유시장 경제하자. 자유시장 경제하면 경제가 활력을 찾을 것이다. 이게 무슨 경제 대안이죠? 뭐 자유시장 경제하면 활력이 그냥 생깁니다. 두 번째 얘기는 복지를 촘촘하겠지만 무상복지는 안 된다. 무상복지로 지금 우리 복지체제가 전반적으로 그쪽으로 향해서 가고 있죠. 기초연금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이 아동한테 대한 복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무상복지 쪽으로 이렇게 서서히 움직이고 가고 있는데, 그건 무상복지 방향으로 안 가면서 복지를 촘촘히 하겠다. 이게 이런 모순된 발언이 어디 있을까? 그럼 예. 무상복지를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에 대해서 좀 불분명하고, 중호와 갈등, 화합의 통합의 국가를 만들겠다. 중호와 갈등을 지금 누가 조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야가 서로 공방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북한의 비핵화로 한반도 평화체제라 북한과의 대화 루트를 만들겠다. 글쎄요, 북한이 황교안 대표와 대화를 하려 할까요? 이게 저는 그래서 무슨 대안이 있는지를 살펴봤는데 저는 대안을 찾을 수가 없어요. 상당히 그래서 이래가지고 어떻게 수권 능력과 대안을 보이는 정당이고 야당, 제1야당의 대표인지 저는 좀 상당히 어제 실망스러웠다. 예. 네, 근데 사실 그 황교안 대표가 경축사 그 하루 전날 굳이 뭐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것이나 뭐 경축사를 듣는 내내 거의 뭐 박수를 안 치는 그런 모습을 보면 확실히 뭐 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대권 주자로서의 지지율 최근에 떨어지는 거와 관련해서 예. 상당히 마음의 여유가 없어 보이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도 해석이 될 수 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지지율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금 어제가 빠지고, 그러니까 14일까지, 그러니까 8월 2주차 정당이라든지 대통령 지지율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유아람 씨. 네. 지난 한 주 한일 경제전쟁 와중에 또 대통령이 강경한 메시지를 내놨고 또 우리 측의 맞대응격 수출 규제 방안도 발표가 됐습니다. 또 북한이 추가로 도발하면서 긴장을 또 높이기도 한 때라서 예. 지지율이 어떻게 변화할까 상당히 궁금했는데 막상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긍정이 조금 부정보다 높긴 했는데 어쨌든 지난주에 비해서는 오차범위 내에서 좀 약간 하락하는 그런 추세를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정당 지지도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민주당은 40%에 조금 못 미치게 큰 변화 없는 또 보합세를 보이는 그런 추세였고요. 한국당은 여러 조사에서 20% 초반에서 후반까지 그 스펙트럼으로 지지도를 보여줬습니다. 예. 정당 지지도 역시도 눈에 띄는 변화를 감지하기에는 좀 상당히 어려웠다. 이번 한 주는 그렇게 평가해야겠네요. 예, 전반적으로 이제 지지율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네요. 아마도 이제 앞으로 좀 출렁인다면은 이달 말에 예정되어 있는 조국 청문회가 아닐까 싶은데. 지난 14일에 이제 청와대가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로 보냈고요. 9월 2일까지 청문회가 열려야 되는 상황인데, 그 어떤 청문회보다 또 관심이 가고 있고, 만만치가 않을 것 같단 말이죠.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습니다. 보도들이 여전히 쏟아져 나고 있는데, 뭐가 내관이 될 것으로 보이는지, 관전 포인트를 좀 한 번씩 짚어볼까요?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산호맹 사건으로 국보법 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것도 사실이죠. 그 다음에 또, 이명박 대통령 당시 국가기구원이죠. 국가기구인데 이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여기서 산호맹을 이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또 재평가를 해줬단 말이죠. 예. 그 당시 관련자들을. 그러면은 국보법 위반도 있지만 민주화운동으로 또 국가로부터 인정도 받은 이 두 가지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다 우리 역사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가자.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까지의 인사청문회가 원래의 의도와는 다르게 상당히 소모적으로 변질됐다. 무슨 일이 있어도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임명을 하고 야당은 그 인격 모독에 가까운 것까지 인사청문회에서 해대고 있는 이런 상황.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 상당히 지금 지쳐 있고요. 예. 좀 제도를 바꿨으면 좋겠다. 인사청문회법을 바꿔서 좀 실질적인 권한을 주던지 청문회 아니면은 이런 소모적인 청문회는 좀 건너뛰던지. 국민들 지금 상당히 어렵거든요. 나라 경제도 어렵고 안보도 지금 좋은 안보 아닙니다. 이게 국민들 나라 걱정이 많은데 정치권은 맨날 이런 옛날 과거사 문제, 이데올로기 문제 이런 거 가지고 맨날 싸움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발 정치인들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국민들의 이런 목소리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요즘 상당히 좀 강하게 듭니다. 예. 요새 최근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조국이 묻고 조국이 답한다. 희한할 만큼 조국 전 수석이 자신이 과거에 했던 말들을 다 스스로 몸소 뒤집는 걸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방금 산호맹 말씀하시던데 산호맹 관련해 가지고 과거에 실제로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용공 조작을 통해 가지고 탄압을 받았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이게 본인이 그 당시에 어떤 형태로든 발언을 해가지고 집행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산호맹 시절에 그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거나 아니면 뭐 잘 되었다거나 이게 자기가 용공 조작을 통해서 뭐 혐의를 썼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랑스럽다거나 부끄럽다거나 분명한 어떤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뭐 자랑스럽지도 않고 그 시절을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하여튼 조국 전 수석은 좀 독특한 사고를 가지신 분 같아요. 보통 이 정도 되면 과거에 청문회 나온 사람들은 어떤 이런 논란이 불거지면은 자세를 낮추거나 아니면 그 정권에 부담이 되는 걸 두려워해서 힘들어해서 뭐 사퇴를 하거나 이런 절차를 밟는데 수순을 따르는데 이분은 전혀 그런 게 없고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이 강하게 밀어주시고 또 뭐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해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또 이대로 본인은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길을 걸으면서 또 진행하시겠죠. 다만 지금 조국 전 수석이 지금 놓치고 있는 것 하나는 이번에 어차피 정문 보고서가 국회에서 채택도 안 되거나 혹은 채택이 됐더라도 대통령이 뭐 강행을 하시겠지만 이게 결국에는 본인이 나서서 취하고자 하는 또 문재인 정권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사법개혁이나 문재인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많은 일들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뭐 몇 가지 그 이슈가 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해명은 하고 있는데 아무튼 청문회가 되면은 상당히 논란은 뜨거울 것 같습니다. 국민들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고 또 두 분이 뭐 얘기를 한 대로 그렇게 흘러갈지 또 지켜보겠습니다. 자,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주 워스트 베스트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한 분씩 어떤 인물들을 선정했는지 보겠습니다. 혹시 유아람 씨 먼저 할까요? 예, 저는 그 민경욱 이제 전이죠 자유한국당 대변인을 꼽아왔는데요. 이번 주에 다른 사람으로 이제 대변인 교체가 됐는데 워스트군요. 그러니까. 예, 워스트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총선 앞두고 이제 지역구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제 배려해준 걸로 생각한다, 뭐 감사하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사실 고지고대로 그렇게만 생각하는 국민은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제 막말 논란이 또 워낙 많았고 또 이제 막말 논란 외에도 야당의 대변인으로서 어떤 국정 견제용 카드로 던지기에는 가벼운 소재들이 많았다. 이런 비판을 좀 피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뭐 한일 간의 갈등 와중에 뭐 부산의 횟집에 와서 뭐 회를 먹은 것을 지적했다거나 이런 부분, 또 심지어 여기서 팩트도 약간 틀렸다는 부분, 이런 여러 가지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건데 일단 본인은 이런 논란이 뭐 상처이자 훈장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어쨌든 평가는 국민이 하는 거겠죠. 예, 아무튼 교체가 됐기 때문에 이제 워스트로 선정을 하셨고요. 김본준 교수님은 저는 그 베스트 의원을 뽑았어요. 베스트 정치인. 하태경 의원 베스트 정치인을 뽑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하태경 의원 뭐 잘 알기도 합니다만 요새 최근에 한 일주일 상간에 어떤 그 북한의 외무성 담화에 대해서 본인의 소신 발언을 하는 거나 또 최근에 그 조국 수석이 산호맹 관련해서 언급한 내용에 대해서 하태경 의원이 발언하는 걸 들어보면서 이분 참 소신 있는 정치인이구나. 왜냐하면 그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나 조국 수석 지지자들이 뒤에서 지금 강하게 버티고 있는데 이런 식의 멘트하기 쉽지 않거든요. 뭐라고 했냐면 북한의 외무성 담화를 통해 가지고 대통령을 향해서 무슨 뭐 청와대를 향해서 바보, 똥, 행설수설, 도적
이런 막말을 하고 조롱했습니다. 조롱했고 청와대를 향해서는 겁먹은 개라고 얘기를 하고 이랬는데 우리 청와대가 입을 꽉 다물고 있었어요. 하태경 의원 만약에 북한의 김정은이 문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조롱해도 민주당과 지도부가 입을 닫고 있는데 아베가 요만큼이라도 문 대통령을 조롱했으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나 이런 분들이 맞짱이라도 뜨자 그래서 사람들이다. 이렇게 큰 멘트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예. 또 조국 전 수석이 자기가 산업행 활동했던 걸 경제민주화로 포장한 것 관련해가지고 국민들을 기만하고 위선적인 행위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한국의 좌파운동가들이 과거 80년대에 본인들의 과거사를 아주 심하게 왜곡시켰습니다. 보통 80년대 좌파운동권이 민주화운동도 했지만 대한민국 전복운동도 했단 말이죠. 대한민국 전복운동도 했는데 실제로 민주화운동만 싹 포장하고 전복운동한 거에 대해서는 뒤로 감춰놨는데 본인들은 한국의 과거사를 바로잡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정작 본인들 과거사는 조작했다. 뭐 이런 게 하태경 의원 멘트였고 지적이었습니다. 마지막 말씀으로 그런 말을 하셨더라고요. 20대의 뜨거운 심장을 가진 시기에 세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거 자신의 활동을 대한민국 전복이 아니라 경제민주화 활동으로 포장하는 건 자기 자신에 대한 기만행위이자 이런 분은 공직자로 맞지 않다. 결격사유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 베스트 정치인으로 하태경 의원을 꼽은 알겠습니다. 지금 당은 상당히 어지러운 상황입니다만은 이제 하태경 의원 개인적인 여러 가지 이제 발언들은 상당히 돋보였다. 그런 한 주였다. 자, 진 교수님은 어떤 인물인가요? 네, 저는 이번 주에는 워스트 뽑았는데요. 예. 네, 정미경 한국당 최고위원입니다. 이번에 발언 문재인 정권이 지금 한일 관계 자작극 같다라는 전 공로명 우리 외교부 장관이었죠. 외무부 장관. 그분의 말을 인용해서 이제 그런 식의 얘기를 했죠. 한일 관계가 문재인 정권의 자작극이다.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우리 국민들이 몇 분이나 이 말에 대해서 공감을 해줄지 좀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이번이 또 처음이 아니죠. 막말 많았었죠. 저번에는 또 세월호 유가족들 이분들의 또 가슴을 다시 한번 아프게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죠. 이순신 장군도 다시 또 희화화하는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는. 예. 그래서 이런 그 막말, 개념 없는 정치인의 언어 이런 것들은 이제 좀 그만 돼야겠다. 그런 취지에서 워스트로 뽑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이제 워스트가 두 개가 나왔네요. 다음 주도 이슈들이 상당히 많을 건데요. 두 분들 또 이제 그 세 분의 오늘 말씀 듣고 시청자 여러분의 또 판단도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오늘 데이트 앤 이슈 지금까지 세 분과 함께했는데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